녹화를 안 하고 있었죠. 네. 우리 파이썬은 짜잔, 사이키 확장이 아주 강력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쉽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자, 그냥 진짜 코드 한 줄로 딱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lr.fit 하면 그냥 바로 끝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냥 그 과정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저 한 줄로 모든 거를 쉽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일단 사이클런이라는 게 뭐냐? 파이썬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웬만한 주요 알고리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KNN,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라디언트 부스트, 히스토그램 기여한 그라디언트 부스트.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건가 싶죠? 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하거나 사업을 하실까 아무튼 하면서 쓰실 웬만한 메이저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다 여기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그 정도로 솔직히 여러분의 만족이 안 되시고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냥 하드코딩 쭉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거를 꽤 좋아하거든요. 알고리즘 직접 하드코딩으로 구현해보는 거. 보통 알고리즘당 300줄 정도 나옵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사이클론에서 선형회귀 모델 훈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냥 이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from scikit-learn은 희한하게 아까 전에 우리가 설치한 건 이거였거든요. scikit-learn. 근데 그냥 줄여서 sklearn 이렇게 씁니다. 모듈 라이브러리 이름을. 그리고 scikit-learn이 특징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 많다 보니까 그 알고 그 scikit-learn 밑에 모듈마다 나눠가지고 그 알고리즘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선형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점 리니어 모델 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 트리는 점 트리 안에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점 앙상블 안에 있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그냥 모듈마다 다 알고리즘을 나눠서 저장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뭘 가져올 거냐? 리니어 리그레션. 대문자 구분 잘 해주세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 저 친구를 가져옵니다. 자, 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저게 원래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요. 클래스.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모델 생성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저 리니어 리그레션 있죠? 저걸 일종의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 파라미터도 안 들어가는 그냥 빈 함수.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저 생성기가 만들어낸 모델을 LR이라고 하는, 소문자 LR이라고 하는 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 리니어 리그레션이 자동으로 선형 모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LR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빈 모델 하나 만든 게 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제가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이클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통일된 훈련, 평가, 테스트 방식을 제공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모든 모델을 훈련할 때는 전부 다 .pit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요 LR 저 모델 이름을 써주고 .fit 훈련을 시켜라 라고 일단 쳐줍니다. 자, 그러면 훈련시킬 때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지도학습의 원리를 뭐라고 배웠었냐면 입력 데이터와 타깃 데이터를 주고 입력으로 타깃 맞추기를 공부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입력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타깃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어떻게 하냐? 입력 데이터는 아까 전에 지금 우리 가져왔었던 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대괄호 2개 치고 헤모글로빈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괄호 2개 치고 헤모글로빈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타깃 데이터는 대괄호 하나 치고 헤마토크릿 적어주시면 돼요. 자, 약간 판다스 복습 한 번만 해볼게요. 저 대괄호 하나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었냐?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대괄호 2개 치고 헤모글로빈 하시면요. 헤모로그빈이 아니라 글로빈이죠. 네? 아,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시면요. 데이터 프레임 표 형식에 맞춰서 나오고요. 대괄호를 하나만 남기시면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나옵니다. 2차원이냐 1차원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입력 데이터에다가는 이렇게 인풋 데이터에다가는 2차원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어주시고
뒤에 있는 타깃 데이터에다가는 1차원 시리즈로 넣어주셔야 돼요. 요게 모든 fit 메소드, fit 함수의 기본 규칙입니다. 어떤 모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훈련을 시키셔도 무조건 앞에는 2차원, 앞 뒤에는 1차원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 변수로 하나의 타겟을 예측해야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헤모글로빈만 갖고 헤마토크릿을 예측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로 BMI를 예측한다. 그러면 키도 들어가야 되고 몸무게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입력 데이터는 피처가 항상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2차원으로 넣어주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대상은 항상 1차원. 딱 헤마토크릿 하나기 때문에 쟤는 1차원 저렇게 시리즈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셀을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밑에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게 떴죠. 네. 왜 저렇게 뜨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저걸 뜯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다들? 자, 그럼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 얘가 학습한 결과가 얼만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프린트 해주고 한번 따라 쳐봅시다. 요 LR 우리가 학습했던 모델이죠. 제 함수 말고 속성 변수로 점 코이피션트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리고 뒤에다가 뭘 또 출력해 볼 거냐면 요 LR 모델의 인터셉트 밑줄 쟤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중요한 게 사이클론에서 되게 많은 변수들은 저렇게 밑에다가 밑줄 하나를 더 붙여서 끝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게 뭐냐면 모델 내부에 있는 어떤 변수를 해석할 때 저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언더스코어 하나를 뒤에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저거 빼먹으시면 오르나니까 LR 코이피션트, LR 인터셉트 하고 실행을 한번 해줘 봅시다. 자, 그러면 뭔가 숫자가 떴는데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코에피션트가 아까 말한 가중치 W값, 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y는 2.6101x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함수가. 그 다음에 뒤에 lr.intercept가 뭐냐면요. 뒤에 붙었던 상수값, b,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5.92, 뭐니? 5.9523으로 식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두 개의 값을 확인하면 우리는 쉽게 헤마토크릿은 2.61 곱하기 헤모글로빈 더하기 5.95다 라는 저 식 하나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지 않나요? 네. 자, 근데 우리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사실 우리 경사강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3.01, 0.20 나왔잖아요. W랑 B값. 왜 여기서 다른 값이 나오냐? 아니, 너무 차이가 큰데? 쉽죠? 다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델에다가 점 코에피션트, 점 인터셉트를 하면 각각 가중치와 편향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저게 2.61, 5.95 이렇게 나오니까 우린 쟤네를 확인해가지고 1차 시기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근데 왜 하필 2.61에 5.95냐? 아까 우리 경사강 열심히 했을 때는 3.01에 0.20 나오지 않았었냐? 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사실 선형회귀는 알고리즘적으로는 경사강으로 구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정규방정식이라고 하는 저 선형대 수학적인 기법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해를 한 방에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굳이 복잡하게 몇백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경사강을 시키지 않아도 저 방정식 하나를 선형대 수학적으로 해결을 하면 한 방에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형회귀, 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사강이 아니라 저 정규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빠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생각 드시겠죠? 아까 전에 2, 30분 동안 열심히 고생하면서 경사가 설명해놓고 그게 다 뻘짓이냐? 선형회귀에서는 뻘짓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형회귀는 그 방법을 결론적으로는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많은 다른 알고리즘들, 이 정규방정식으로 쉽게 풀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 예를 들어서 뭐 그라디언트 부스팅, 다음 시간에 배울. 그다음에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다 이 경사강법으로 최적해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손실함수랑 선형회계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경사강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선형회계에서는 경사강을 쓰지 않고 선형대 수학적인 방법으로 더 쉽게 푼다. 행렬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만 앞으로 배울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경사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은 헛수고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참참 참고예요, 최초로. 진짜 TMI라는 뜻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석적으로 경사강 쓰는 선형회계 해보고 싶으시면 그걸 위한 클래스를 따로 사이클론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말고
SGD 클래시파이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클래시파이어 저 모듈 쓰시면 한번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파라미터로 이터레이션 값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전에 그 15번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수렴하는 걸 봤잖아요. 몇 번이나 반복할 건지를 진짜로 값으로 받습니다. 학습률이랑. 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아까 전에 인공지능과 할 수 있는 3대 상호작용이 있었었죠? 훈련, 예측, 평가. 그 중에 이제 우리 훈련 진행했으니까 한번 예측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예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넣어준 요 데이터 프레임 헤모글로빈 요 구조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헤모글로빈이 15일 때 예측값이 얼마가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predict df라고 한번 이름 지어줘 보겠습니다. 예측용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 건데 사전을 키 값으로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밸류 값으로 15라는 값이 담긴 리스트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 15 값으로 담으시면 안 되고 리스트로 담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d.데이터 프레임을 씌워주면 저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저 프레딕트 df를 출력해보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의 형태로 헤모글로빈 15다.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인을 할 때 저 표의 형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저 표의 형식으로 똑같이 넣어줘야 얘가 알맞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측값을 어떻게 뽑느냐? 아까 전에 lr.fit 요게 학습시키는 메소드였잖아요. 함수였잖아요. lr.predict를 사용하면 직관적으로 예측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까 우리 만들어준 저 predict 데이터 프레임 요 표 하나를 lr.predict 함수에다가 통째로 넣고 돌려주면 돼요. 오, 값이 나왔네요. 45.10.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습시켰던 저 선형회귀 모델이 15라는 헤모글로빈 값이 들어갔을 때 45.104라는 헤마토크릿 값을 대답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우리 지금 W랑 B값 다 알고 있는데 그냥 15에다가 2.6 곱하고 5.95 더하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모델은 그렇습니다. 간단하니까. 근데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한 모델 가면 뭘 하셔야 될 수도 있냐면요. 그 분기도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이 얼마 이상이면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쭉쭉쭉 찾아서 이런 계산을 한 100번 한 다음에 다 더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계산을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이 프레딕트라는 메소드를 유용할 쓰실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류 문제를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딱 1과 0으로 판단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도 이 프레딕트 메소드 쓰면 한 방에 1 또는 0으로 딱 답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프레딕트는 조금 까다로운 게 우리가 훈련시켰던 거랑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어줘야지 그냥 저 프레딕트에 떡하니 15 이렇게 넣으면 얘가 못 알아듣는다 라는 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 스코어까지 일단 다루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끊으면 진짜 애매한데. 자, 스코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스코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채점, 평가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레디스는 기본적으로 뭘 하는 과정이었냐면 아까 그 예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그 예측이 정답에 실제로 견주어 보았을 때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스코어로 합니다. 자, 어떻게 넘기는지 한번 볼게요. lr. 스코어. 다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하고 아까 핏에 들어갔었던 요 구조 있죠. 앞에 2차원 데이터 프레임, 뒤에 1차원 시리즈. 요 구조를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0.9340이라고 얘 모델의 성능 점수를 평가해 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뭘 한 건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앞에 들어가 있는 저 데이터 프레임의 헤모글로빈은 뭐냐면 저 헤모글로빈의 그 값들이죠. 그러면 얘 LR 스코어가 어떻게 하냐면요. 걔네들에 대해서 전부 하나하나 다 예측값을 구합니다. 아까 전에 그 프레딕트 메소드 함수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예측값을 다 구해요. 그 다음에 요 헤마토크리트 얘가 실제 정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답이랑 비교해서 얘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93.4점이라는 저 점수로 평가를 해준 거예요.
0에서 1 사이로. 네. 1 미만이죠. 정확히는. 아무튼 그렇게 평가를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네. 여기까지는 했고요. 머신러닝에 그러면 모델의 성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분류 문제는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점수를 매기는 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실 분류 문제에서는 그렇게 있잖아요. 실제 정답이 yes인 경우가 있고 no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델이 내놓은 예측이 yes인 경우가 있고 no인 경우가 있겠죠. 그럼 2 곱하기 2 해가지고 가능한 경우가 4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총 10,000개의 데이터를 쭉 분류를 했는데 저렇게 뭐 결과 나왔다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 하나씩 써보자면 정답도 포지티브인데 우리 예측도 포지티브였던 경우, 정답이 포지티브인데 우리는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경우, 정답이 네거티브인데 우리가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경우, 정답이 네거티브인데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경우, 이렇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정확히 맞춘 건 몇 번이에요? 네, 그 시력 테스트, 1번, 4번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 2, 3, 4 전체 개수를 총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우리가 정확히 맞춘 1, 4번 케이스의 합이 몇 개인지 그 비율을 구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총 1만 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데 스팸인데 스팸이라고 맞게 판단한 거 600개, 논스팸인데 논스팸이라고 맞게 판단한 거 900개. 그러니까 만분의 9,600 해가지고 96% 정확도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분류 문제라면 이렇게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값을 맞추는 회귀 문제죠. 여기선 정확도 판단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 정답이 45.1%인데 이 모델이 45.2%라고 해서 그 오답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인 값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의 수가 너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나를 짚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대신에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저 지표를 활용해서 회귀 문제의 정확도를 평가를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결정계수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1 빼기 타겟 데이터 분산 분의 평균 제곱 오차, 손실함수, MSE.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저 제곱 평균 오차, 손실함수, 저 값이 커질수록 당연히 여기가 지금 분자니까 결정계수의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차가 크면 결정계수가 낮아지도록 이렇게 해서 성능을 평가하도록 설정을 한 거예요. 반대로 오차가 빵이다. 그러면 1 빼기 빵 될 테니까 결정계수가 1, 정확도 100%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왜 하필 그냥 평균 오차를 빼는 게 아니라 타겟 데이터의 분산으로 나눠주느냐? 이건 그냥 간단한데 원래 분산이 5 정도 크기로 이 정도로 좁게 분포하는 데이터에서 오차가 10이나 난다 평균으로.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원래 데이터의 분산이 한 50 정도 퍼져 있는데 여기서 10 정도 오차가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어야 되는지에다가 지금 우리의 예측이 가지고 있는 그 오차를 나눠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결정 계수를 구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00% 정확한 예측을 한다면 네, MSE가 빵이 될 테니까 결정계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차가 점점 커질수록 거기서 떨어집니다. 참고로 음수도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막 뭐 돌리다 보면 가끔씩 되게 충격적으로 막 결정계수 마이너스 71.3 막 이런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와, 내가 진짜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냈구나 라고 감탄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회귀가 아까 전에 사실 통계적 분석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왜 이 값을 여기 보시면 지금 r제곱 100, r제곱 80, r제곱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저 결정계수가 r제곱이라고 쓰기도 해요. 왜 그렇게 쓰느냐? 왜냐하면 놀랍게도 1차 아까처럼 입력 변수 하나, 타깃 변수 하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 결정계수가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가는 이미 수학적으로 상관계수의 제곱이랑 똑같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피어슨 상관계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 R제곱값만 필요한 거라면 그냥 좀 더 쉽게 상관 분석해가지고 값 제곱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입력 데이터가 2개 이상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결정계수라는 건 뭐냐? 상관계수랑 어쨌든 같이 흐름이 가는 척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만큼 결정계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만큼 이 선 하나가 지금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의 결정계수가 낮다.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한 상관계수가 애초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예측의 정확도도 많이 높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정계수가 기본적으로 설명력에 거의 다른 말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 사실 여기서 끊으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다음 내용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네. 그다음부터도 할 말이 쭉쭉쭉쭉 계속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과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과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들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해보는 거는 제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시 6차시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처음부터 배웠었던 인공지능 기본 개념, 발전사, 문제 유형,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용어들 있죠. 그리고 오늘 한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다뤘었던 거, 손실함수와 경사하강 알고리즘의 원리, 그 다음에 저 선형회귀 기법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꼼꼼히 복습을 해주시고요. 우리 다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만납니다. 빠르게 복습해주시고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형회귀 사실 우리가 지금 했던 저게 문제가 좀 많이 많거든요. 나중에 점점 느끼실 텐데 저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원래. 해야 될 작업들이 점점 많은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유의하셔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라는 다른 알고리즘 하나, 그 다음에 결정 트리와 그 확장 알고리즘들 다음 시간에 같이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